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인데 또 먼 걸음 해주셨네요. 네, 다들 바쁘실 텐데. 저는 여기 원장님이랑 그 분당 학원에서 만나 뵙고 인연을 좀 쌓았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S베어 컨설팅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만 수시만 전문적으로 학생들 생기부 관리 컨설팅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베어 회사 대표로 지금 재직하고 있고, 오늘 뭐 설명 들으셨겠지만, 뭐 지금 제가 이제 여쭤보겠지만, 뭐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있는 중3 학부모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고등학생 지원생도 있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학교 선택, 고등학교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은 대입에 좀 편하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 혹시 설명 중간에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끊고 하셔도 되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요? 에어컨이에요. 히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에어컨이, 에어컨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에어컨 맞나요? 에어컨 표시로 돼 있는 거. 더우세요? 네. 엄청 더워요. 어떡하지? 그냥 끄세요, 선생님.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진행하기 전에 뭐 일단 학생들 좀, 뭐 자녀분들 제가 학년을 좀 아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저 중3. 중3이시고, 중3이요. 다 중3? 네. 중3이시고? 아, 다 중3이세요? 아,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페이지부터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대략적으로 뭐 수시를 혹시 뭐 둘째 자녀분이신 분 계신가요? 중3 학생이? 혹시 뭐 첫째 아이는 뭐 대학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시로 갔어요. 아, 정시로 갔어요? 그래서 우선은 수시 정시가 뭐가 좀 다른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그 학교 선택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중3 자녀분들 중에 그 지금 뭐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등학교나 이런 특목고 계열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다 일반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반고 기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뭐 간략하게 뭐 앞서서 이제 뭐 국제고등학교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자료를 추가로 한 건데, 우선은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뭐 자사고라든지 영재학교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좀 많이 석권을 하는 거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스카이 계열이나 아니면은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 자체가 한 40%가 넘는 학생이 다 자사 특목고 학생들이 거의 다 지금 석권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 10위권 대학 중에 뭐 이제 중하위 그룹, 뭐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외대, 시립대 같은 경우는 한 27%, 나머지 학생들이 전부 다 일반고를 선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고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0위권 대학은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대신에 단순하게 성적만 넘어서가지고 이제 이따 학교생활기록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기부 내에서 이제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죠. 성적을 제외한 내가 하고자 하는 진로 쪽으로 매칭을 시켜서 전공적 합성을 좀 많이 드러내주면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좀 좋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진로는 좀 대략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정하셨나요? 아니면 학생이 정한 케이스가 있나요? 혹시 어머니께서는? 이공계요? 이과 쪽. 이과 쪽 생각하시는 거고. 저희도 이과. 이과. 우리 어머님은 학과를 결정하신 게 있으세요? 한예종 가고 싶다고. 한예종이요? 그렇죠. 한예종은 알겠습니다. 제가 적어놓고 할게요. 한예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과분들이시죠?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예종은 수시 6장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시를 6장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시는 수능 봐서 3장의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수시는 6개를 쓸 수가 있는데, 한예종 같은 경우는 6장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학교. 내가 지원을 하면 되는 학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예종처럼 이거는 이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6장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학교가 몇 개가 더 있어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이스트 대학이라고 그러죠.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이런 학교들은 6장에 포함이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 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케이스죠. 보통 이과생들은 본인이 탐구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당연히 서울 10위권 대학에 이제 공학 계열로 진학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쪽 이스트 대학, 뭐 카이스트를 제외하고 유니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도 지원을 좀 많이 하는, 지금 경향이 좀 많이 세졌어요. 그러려면은 이 생기부라는 비교과 영역을 좀 잘 쌓으셔야 되고, 지금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거는 지금 중3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선택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번에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인데, 보통 일반고 수준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을 하게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한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생활기록부 자체가. 20페이지가 나오는데 20페이지를 만들려면은 생각보다 많은 활동을 해야 돼요. 20페이지가 일반고에서 10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적정 라인인데, 보통 학교 생활을 일반고에서 대충 하게 되면은 페이지 수가 한 15페이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나중에 전공 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좀 살려줘야 되고, 우선 이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과 관련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밑에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내신 성적이 반영이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내가 1학년 때 보통 배우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뭐 한국사, 기가 뭐 이런 과목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하는 게 고3이 되는 해 9월 달에 입시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만 활동 내용과 성적이 대학교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고를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1등급이나 혹시는 2등급 대 정도가 돼야지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합격이 가능해요. 이거는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일반고 수준에서 내가 이과생 같은 경우는 3점대 초반까지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신 성적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서울을 하려면 이과 기준으로 했을 때 3점대 초반, 문과 기준으로 2점대 후반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과가 문과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물론 배우는 과목은 좀 어렵죠. 미적이라든지 기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과생들한테는 부담을 많이 줄여줬죠, 교육부에서.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2라든지 화학 2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등급이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성취도 ABC만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등급 계산을 했지만 지금 기하는 성취도 ABC만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등급 계산할 때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수원2, 그다음에 확통, 미적 정도까지만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이과생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급에 대해서 내신 성적은 약간 좀 유리해진 케이스예요, 지금. 그렇다고 문과 애들이 뭐 윤사라든지 사문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성취도가 나오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사탐 과목을 전부 다 등급받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과생들이 조금 유리한 케이스긴 한데, 어쨌건 일반고 수준에서는 내가 이과를 보낼 거면은 적어도 3점대 초반까지 가지고 있어야 인서울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이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물론 학과에 따라 좀 달라요. 그 학과도 만약에 내가 뭐 의대, 치대, 항의대 제외하고, 요즘에 또 약대도 다시 부활을 했죠. 약학대를 제외하고 보통 이제 화공이나 생공 이쪽 기계공학과가 굉장히 좀 상위 학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과 가려면 성적이 조금 더 좋아야겠죠. 하위 그룹 학과들은 그거보다 좀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학과. 예를 들어서 뭐 건축 관련된 학과라든지 뭐 환경 관련된 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점점 더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약간 호불호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그냥 나는 좋은 대학이 목표라고 했을 때 등급이 좀 어정쩡하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냥 전략적으로 학과를 뭐 건축이라든지 컴퓨터 계열이라든지 이쪽으로 낮춰가지고 학교를 상위 높이는 경우가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학생 본인 스스로가 정말 나는 화공생공이 정말 좋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전공 자체를 밀고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 뭐 전주 상상고라든지 인천 하늘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등급대가 한 4등급 정도, 5등급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인서울이 가능해요. 학종에서 그래요. 물론 실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인학적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이름, 주소랑 그다음에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게 대학에 넘어갈 때는 다 블러 처리가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볼 수 없게끔 가려져요. 까맣게 처리가 돼요. 까맣게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랑 특목고도 마찬가지죠. 일반고랑 배우는 과목 수가 달라요. 그리고 배우는 교육 과정도 일반고에서는 볼 수 없는 과목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굳이 그 학교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생기부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가 바로 판가름이 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대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말은 돼요. 왜냐하면은 같은 경쟁을 시키더라도 내신 등급대 자사고 뭐 3등급, 4등급 아이가 일반고 가게 되면 그냥 전교 1등이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고를 진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이쪽 다 평택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 거죠. 그랬을 때는 적어도 한 2점대, 상위 학과를 노린다고 하면 2등급대, 아니면 학과를 낮춘다 그러면 3등급대 정도. 이쪽 지역은 뭐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방으로 보긴 좀 어렵고요. 수도권 일반 대학으로 했을 때 한 2점대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일단 인서울이 가능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제일 하단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최종 등록자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혹시 어머니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네이버에 뭐 이렇게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과거에 학생부 수시 전형이 막 깜깜이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막 기준점이 없다고 공개를 하라고 푸시를 해가지고 모든 대학이 여기 사이트에다가 매년 입시가 끝나면은 우리 학교 입학생들 중에 수시, 정시, 성적을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공개하게 돼 있는데 여기 문제점 하나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문과에서는 경영학부랑 자연계열에서 화학공학과를 잡아놨죠. 이 학생들에서 공개한 자료가 이거예요. 일반고에서 화학공학과 학생이 합격생 평균 내신 성적이 2.13등급이거든요. 근데 자사고는 4.07이고 특목고가 5.59로 떨어져 있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대학들 중에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는 학교가 서울시립대예요. 그러니까 시립대는 정보 공개를 할 때 일반고 따로, 자사고 따로, 특목고 따로 해주는데 다른 학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균관대, 한양대 뭐 이런 학교들은 전부 다 이거를 다 합산해가지고 통계치를 내요. 그래서 실제로 한양대, 공대 되게 명문이잖아요. 한양대, 공대를 들어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등급대가 뭐 3점대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이 3점대? 나 2점대 후반인데 다 지원을 하는데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합산돼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녀분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일반고로 갔을 경우에 내가 이 10위권 대학을 노릴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성적만 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비교과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랬을 때 서울시립대학교 일반고 수준에서의 합격생 내신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실 때는 이 어디가 사이트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학교, 대학별로 이제 전형별 공개 점수가 있거든요. 정시는 정시대로 공개가 돼 있어요. 또 수능 점수가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뭐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돼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는데 지금 이게 뭐 굉장히 말이 많죠. 시행되고 있는 시범학교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지금 전면적으로 시작되는 건 2025학년도부터죠. 올해 중1 학생들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이 될 텐데, 문제는 뭐 지금은 이제 중1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현실화가 돼가지고 정말 모든 고등학교가 이걸 다 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자사고가 더 유리해져요. 자사고가 더 유리해지는 케이스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상대평가로 등급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성취도로 이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원래 수시에는 전형이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있어요. 학생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게 들어가겠죠. 대학교에. 들어가고 면접을 보게 만들죠. 물론 면접을 안 보는 학교도 있긴 한데 이거 플러스 면접. 원래는 올해까지 자기소개서가 들어갔는데 자기소개서가 내년부터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생기부가 더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시 중에 하나가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내신 성적만 가지고 줄 세우기 위해서 입학시키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학생부 교과는 자사고에서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사고에 있는 학생들은 독보적인 1등급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들끼리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전교 1등 성적 자체도 1.5가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전교 1등이 정말 1.0도 있어요. 모든 과목을 3학년 1학기 때까지 전체 올 1등급 맞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그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학생부 교과에서도 자사고 친구들이 석권을 하는 케이스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해당 사항은 없긴 하지만 당장은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린 방법이고요. 그 이제 밑에 있는 방법, 그 일반고 선택 방법,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어디가랑 비슷한 건데, 그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URL 인터넷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제가 남겨놨죠. 그래서 학교 알림이 서비스라고 있어요. 혹시 여기도 들어가 보신 계신가요? 학교 알림이 서비스?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희망하는 고등학교, 뭐 생각하시는 고등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공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고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받는 성적표도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매년 학년들마다 그 내신 성적표가. 그랬을 때 여기 써 있듯이 평균이 조금 높고 표준 편차가 낮은 경우, 이게 조금 좋은 학교라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성적, 1학년 1학기 때 수학 성적, 그 학교 A라는 학교의 수학 성적 평균 성적이 80점이다. 그랬을 때 이게 80점이라는 성적에서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게 표준 편차거든요. 90점, 100점도 있고, 뭐 70점, 60점, 50점, 40점도 있고, 막 이렇게 막 편차가 커버리면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가요, 보통. 그래서 성적표 공시 정보를 보실 때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가는 학교는 학업 분위기가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고는 20 정도를 봐요. 그래서 뭐 10에서 한 15에서 2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건데 보통 뭐 자사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한 3에서 6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 거기 몰려 있어서 그래요. 성적대가. 그래서 표준 편차가 막 크게 벌어지지 않는 케이스. 그렇죠? 그걸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학생 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통 내신 등급을 판단을 할 때 뭐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인데 23%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그래야지 뭐 서울에 있는 수도권이든 뭐 경기권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든 보통 3등급 때를 목표로 학생들이 가져가거든요. 가져갈 때 인원수가 적으면 그만큼 등급받기가 어려워요. 실제로도 보통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뭐 제가 이쪽 평택 지역에서 컨설팅을 해본 적은 지금 제가 처음 내려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학생 수가 학년별로 한 200명 이상 정도?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 등급 받는데 좀 약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보니까 천안인가 그쪽 지역 학생 만난 적인데 전교생이 한 6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등급 받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서 그 60명 정도밖에 되는 학교가 자사고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대한 어떤 가산점이나 그런 걸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원수가 200명 가깝게 있거나 오버되거나 그런 학교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마지막은 이제 동아리죠. 이 학교가 그 해당 학교를 클릭을 하시면 그 학교에서 운영 중인 동아리 리스트 쭉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관련된 동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교내 동아리라고 해서 창체 동아리는 이제 교내에 있는 동아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율 동아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율 동아리가 이제 생기부에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교내 동아리가 가급적 많으면 좋고 여기 이제 이과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동아리는 과학 탐구와 관련된 실험 동아리가 좋겠죠. 화학 쪽에도 동아리가 있고 생명 쪽에도 있고 뭐 물리 쪽 동아리도 있고 그런 쪽에 있어야 되는데 동아리가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마다 인기 있는 동아리는 되게 선착순 마감 학생들이 몰려요. 특히 과학 실험 동아리.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과가 좀 인기가 많잖아요. 여기 거의 다 이과를 선호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마다 인원수 제한이 있고 거기에 들어온 친구들이 면접으로 막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이게 과거에는 막 말도 안 되게 막 가위바위보 하거나 뭐 제비뽑기로 선발한 경우도 있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요즘 같은 경우는 면접으로 보기 때문에 동아리 선택이 굉장히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일단 면접 대비까지는 아니겠지만 학생 스스로가 내가 공학계열로 간다고 하면은 그 동아리를 선정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에 하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봐도 뭐 2학년 때 만나게 됐는데 학생이 성적도 괜찮고 공학계열인데 1학년 때 동아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체육 동아리다. 뭐 이런 스포츠 동아리를 가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운동을 좋아해서라기보다 1차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비슷한 성향의 동아리들이 한꺼번에 면접이 진행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부득이하게 떨어져 버리면 2차 대안 동아리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밀리다가 체육 동아리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결국에 1학년 말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와 관련된 뭐 과학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수학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 이야기로. 그래서 동아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학교별로 우선은 학업 성취도를 파악을 하시고 표준 편차가 가급적 높지 않고 인원수가 많고 동아리 과학 영역의 동아리가 조금 풍부한 학교가 조금 좋다고 유리하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밑에는 지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을 보더라도 어쨌건 일반고 수준에서는 과반 이상은 일반고 학생이 석권을 해요, 어머니들. 그래서 학종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고 일반고에서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는 올해 이제 입시가 진행 중이겠죠. 2023학년도에 지금 수시 모집 비율은 78%, 정시는 2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정부 국가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수능을 올려라 전국 여론들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교육부 권고사항이 뭐냐면 수능을 보는 정시 비율을 40%까지 올려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대학에서도 각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도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말하는 정시 40% 확대 공부화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만 속해 있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단위로 따져보면 전국에는 아직도 지방대로 갈수록 정시 비율을 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수시라는 게 우선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적인 영역에서도 그러겠죠. 대학에서는 수시 접수비를 받아야지만 본인 학교 운영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까지 포함을 해서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은 거의 80% 가까이 수시를 선발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서울의 이제 주요 16개 대학, 서영고, 서성원, 중경외시, 동대, 건대, 숙대, 홍대까지 막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수능은 한 40%까지 올라올 거예요. 지금 현재 중3 학생들도 40%가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36에서 40%를 왔다 갔다 선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정시는요 40%를 선발을 하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정시로 들어간 합격생의 과반 이상은 졸업생이에요. 이건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시 40% 중에 20% 이상은 재수생들이나 사무생들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시의 좀 약간 핵심이죠. 학생들이 고등학교 일반고 학교를 다니면서 정시를 재수생들이랑 경쟁을 한 것 자체가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재수생들은 본인이 해야 되는 과목만 국영수 과목 파고 들어가는데 일반고에서는 이런저런 활동도 많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정시생들이 강세일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수시에서 재수생들이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재수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또는 학생부 교과를 다시 한번 넣어보는 경우도 있죠.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있긴 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생기부는 한번 학년이 지나고 바뀌어버리면 이걸 수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내용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재수하는 친구들은 정시로 들어가서 수능을 보는 케이스지 수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수시를 대비하는 게 재수생들을 멀리하면서 가급적 가능성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편에 보시는 서울 주요 대학 수시 정시 비율은 한번 그냥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니까 우선은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수시 중에 학종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뒤편에 3페이지 하단에 보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구성란은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한 20페이지 되는 분량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간략하게 목차만 한 페이지 그냥 보게끔만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적 학적사항부터 이제 생기부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에 따라서 대학에서의 이 학생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평가를 하게 돼요. 물론 여기 인적사항, 학적사항에 들어가는 학생 이름, 주소, 학교 이름은 대학에서 볼 수 없게끔 나중에 대학교에 넘어갈 때 블러 처리라 그러죠. 그냥 까맣게 표시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가려지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출결사항부터는 정말 대학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너무 간단한 당연한 얘기라서 미인정으로 결석이라든지 지각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혹시나 학생이 늦잠을 잤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진단서를 끊으시던 해서 다 질병으로 돌리시는 게 나중에 이렇게 좀 그런 걸 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출결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수상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상은, 생기부가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고3이랑 현재 고2, 고1이랑 구성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는 영역이 다 좀 갈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여기 보시면 2024학년도 고2 이거를 보시면 돼요. 같은 맥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수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라는 내신 성적만 가지고 대학에 반영하는 전형이 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논술 전형이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진짜 선발 인원이 되게 극소수예요.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 논술을 합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친구들이 많아요. 과학고라든지. 일반고 수준에선 따라가기가 특히 이과 쪽은 이 논술이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은 문과 논술도 수학을 보거든요.
문과 논술도. 그래서 이 논술 시험 자체가 수능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근데 이거는 한 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인생 역전. 잘만 보면은 대학 합격. 근데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난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거를 못 풀어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술을 할 거면 본인이 탑재해야 될 모의고사 수학이나 과학 성적이 다 1등급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 이과 수준에서는. 교과 전형은 단순하게 내신만 가지고 평가가 돼요. 내신 성적. 대신에 대학에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죠? 수능 최저를 거치거든요. 수능을 보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있는 시골 학교의 1등급 학생을 대학에서 못 믿죠. 그쵸? 이쪽 도시 지역이랑 산간 지역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골에 있는 학생들 1등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신 성적으로 1차 선발을 하고 그 이후에 수능을 보게 만들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 등급 이상의 수능 점수가 있어야지만 최종 합격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신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사고 친구들은 여기에 지원하는 게 좀 많이 어렵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릴 생기부가 들어가는 거죠. 생기부가 대학교에 반영이 되고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가 넘어갔지만 자기소개서가 내년부터 폐지가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더 이상 자소서를 받지를 않을 거고요. 대신에 생기부 플러스 보통 면접을 보게 되죠. 면접 전형을 보게 되죠. 이게 면접이 빠른 학교는 수능 전에 면접을 봐요. 일부 학교들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수능 전에 내버려요. 그럼 그 친구는 수능장에 안 가도 되죠. 수능을 거의 안 보거든요. 학종 자체는. 물론 학종에서도 수능을 보게 하는 학교들이 일부 전형이 있기는 해요.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랑 그다음에 경희대학교랑 한양대, 홍익대 이 네 학교 정도만 수능 최저가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뭐 경기권에 있는 학교 전부 포함해서 수능이 없거든요. 단순하게 이거 제출하고 면접만 봐서 최종 합격돼버리면은 수능 최저가 반영이 없기 때문에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만약에 이제 발표가 곧 날 텐데 11월 초에 나는데 이런 학교들이 발표가 나서 1차가 돼버리면은 그 학교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조금 좀 배려를 하죠. 학교를 오지 못하게 한다던가. 수능 보는 친구들 방해되니까.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어쨌건 생기부 플러스 면접. 근데 면접도 보지 않는 학교들도 간혹 있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면접 없이 생기부 100% 이렇게만 선발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한양대는 서울에 있는 본캠 말고 에리카 캠퍼스라고 안산에 하나 더 있어요. 안산도 마찬가지로 면접 없이 생기부만 가지고 학종을 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생기부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요소로 자리 잡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수상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생기부를 보면 이제 인적상, 학적상 넘어가고 이제 수상 경력이라고 해가지고 1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여기 기재를 해주거든요. 기재를 해주는데 거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상 경력란을 보시면 이게 대입의 미반영이라고 써있죠. 2024학년도부터 바뀌는 게 이 미기재라는 말이 있고 미반영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의 두 개의 차이점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미기재는 만약에 수상 경력이 미기재였으면 생기부에 수상을 해도 적을 수가 없는 건데 미반영은 생기부에 기재는 돼요. 기재는 되는데 여기 수상란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중3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상을 뭔가를 했으면 이 부분이 전부 다 대학에서 볼 수 없게끔 대학식이 넘어갈 때 까맣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수상란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 친구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어떤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뭔가 교내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구나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재학기간 동안 수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대회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교내 대회를 많이 참가해서 수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일반고가 대학교에서 수상을 이제 안 본대. 미반영이래. 그래서 전체 모든 대략적인 일반고등학교가 교내 대회를 대폭 줄였어요. 그게 문제가 돼요. 자사고는 똑같이 유지를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유지를 하고 그 대회를 나가게 한 다음에 제가 이따가 뒷부분에 설명할 자율활동이라고 있는데 생기부 다른 란에다가 그 대회에서 했던 탐구 역량을 생기부 다른 곳에 적어줘요. 자사고는.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대회로 끝내려고 하니까 대회도 줄여놓고 학생들한테 참가도 못 시키게 하는 거죠. 잘. 필요 없대. 굳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교내 대회가 예전보다 인기가 없죠. 학생들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차피 대학교에 반영이 안 된다는데요? 대회 뭐하러 나가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본인이 대회를 참가를 하면은 수상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더 넓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대회를 나가는 게 좋고, 교내 대회는 학교장이 과거에는 그때그때 만들어서 뭐 넣다 뺐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내 대회를 미리 공시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자체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3월 달에 우리 학교에 1년의 교내 대회가 뭐뭐가 있고 그게 몇 월 달에 시행이 되는지 그걸 좀 미리 파악을 하고 대회를 나가서 생기부에 적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대회는 대회대로 따로 떨어뜨려 놓고요. 보통 이제 혹시 뭐 창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고등학교 가면은 학생들이 항상 창체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줄임말이에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줄임말이라고 해서 보통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창체는 뭐냐면 자율 활동이라는 게 있고 동아리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 활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율 동아리 진로인데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 부분이 자율 활동 영역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도 생기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도 생기부가 있어요. 학교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들어가 보시면은 생기부를 지금 자녀분들 거 보실 수가 있고 이 고등학교 생기부랑 중학교 생기부랑 생긴 거 구성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출력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율활동 영역이라는 거고 뒤로 돌아가면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을 적게 되어 있고 진로 활동을 적게 되어 있죠. 학년이 바뀌면 다시 2학년이 되고 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3학년은 1학기 때 했던 활동만 가지고 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이거 세 가지 계속 적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율활동이 이게 학교의 수준을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자율활동에 적혀 있는 항목이 그런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고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그런 거 있죠. 독도, 나라사랑 교육, 뭐 한글 교육, 뭐 저작권 침해 교육, 뭐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체육대회, 현장 체험학습. 근데 그런 활동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다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자율활동을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다 생기부에서 빼야 돼요. 다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적히면 적힐수록 안 좋아요. 되게 평범한 생기부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뭐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생기부에 적혀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율활동을 적으시는 방법 중에는 이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직접 오셨지만 원래는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학생들이 이해를 해서 본인이 학교 생활을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율활동을 적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적을 수 있냐면 아까 교내 대회 있죠. 이 대회라는 글자는 예를 들어서 뭐 교내 과학탐구 대회가 있었다고 치면 이 대회라는 두 글자는 수상 경력에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생기부 관리를 잘하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과학탐구 대회라는 걸 행사로 바꿔요. 행사로 바꿔서 자율활동으로 끌어다 줘요. 네,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자사고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화학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이 대회를 주제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면은 그 보고서를 풀어서 여기다가 쓰는 거죠. 교내 과학탐구 행사에 참여하여 이 대회란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여 뭐 본인이 탐구했던 역량 내용, 화학 이론들을 담는 거죠. 이 자율활동이 가장 좋은 자율활동은 뭐냐면 진로활동스러운 자율활동이 가장 좋아요. 자율활동이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진로 쪽 자율탐구 활동 역량이 보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하나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율활동에서 가장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줄에 적어주는 게 임원활동이에요. 뭐 1학기 학급 반장으로서 1년간 학급 반장으로 활동하며 뭐 합리적인 공약에 의해 반장으로 선출되어 이런 식으로 첫 줄이 쓰여지는데 이 임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로 바로 가산점이 주어지죠. 이거는 자율활동이긴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원활동은 한번 나가보는 게 좋아요. 학생들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리고 본인이 약간 좀 내성적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부반장을 나가봐도 돼요. 꼭 반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담임 선생님마다 좀 성향이 달라요. 반장, 부반장 선발을 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순위권자가 부반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반장 모집단이 따로 하고 부반장 선거 따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성향이 뭐 약간 내성적인 경우는 부반장을 시켜도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임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가급적 1인 1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이 주어지는 학생들마다의 개인 역량이 있는데 이 1인 1역에서 게시물 관리 역할을 하시거나 이건 제가 실제로 컨설팅할 때 써먹는 방법인데 게시물 관련된 걸 하거나 학습 관련된 부서를 하는 게 좋아요. 피해야 될 거는 뭐 분리수거 담당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죠. 청소구역 무슨 지정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임원을 하던 뭐 1인 1역으로 게시물이나 학습부를 하던 제가 추천하는 방법, 또 학생들한테 써먹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해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생기부는 이 학생이 반장을 했는데 생기부에 2줄 적히는 거예요. 이 자율활동은 500자를 적을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꽤 많은 분량이에요. 우리가 워드를 쳤을 때 한 12줄 정도 칠 수 있는 분량인데 거기에 딱 2줄 적히는 거죠. 그냥 학급 임원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솔선수범함.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임원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자료를 줄 때 어떤 걸 주냐면은 대학교 전공별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지 그런 게 따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공립대학교에서 발행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가려면 이런 책을 읽어야 되고 화공학과 가려면 이런 책을 읽어야 되고 그게 이제 페이지로 따지면 1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런 자료가 있는데 반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학급 뒤에 아무데나 게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애들 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담임선생님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율활동은 담임이 적어주는 거거든요. 담임쌤이. 그래서 나중에 생기부를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은 학급 임원으로서 어쩌고저쩌고 리더십을 발휘함 쓴 다음 그 이후에 학급 친구들을 위해 대학 전공별 모집 단위 추천 노서 목록을 수집 게시하여 학급 친구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학급 내 독서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비단 뭐 도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학 공식 같은 게 정리된 것 자료들도 있거든요. 수학 공식집 같은 경우를 그냥 학급에 게시를 하던가 시험 범위만 따로 출력해서 게시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PDF 파일 같은 게 있으면은 학급 내 요즘 단톡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담임쌤 허락 받고 톡방에 올려갖고 반 친구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이것도 학생 성향이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식 같은 걸 해도 좋고 또는 뭐 요즘에 입시 정보 같은 거 막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 찾아봐도. 그런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게시해도 괜찮죠. 그렇죠? 뭐 특정 대학교에 뭐 올해 수시나 정시에 뭐 내신 평균이라든지 수능 점수 평균이라든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게시해도 의미가 있고 또는 뭐 지역사회에 뭐 이제 뭐 봉사활동 정보를 좀 올려도 돼요. 봉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원래 이 자율활동은 학생의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내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뭐 나눔을 베푼 경험을 쓰시오.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학생의 그 나눔 정신을 본다는 건데 여기다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자율활동은 그런 식으로 끌고 가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학교폭력 이런 거 말고 여기서 써놨지만 멘토링, 멘토-멘티 활동 이런 거를 해도 돼요. 근데 이 멘토링은 고등학교 자체에서 이걸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거기 가입을 하면 되고 만약에 학교 자체에서 멘토링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담임쌤한테 제안을 해서 학생들끼리 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하려는 과목이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하는 게 좋고요. 내가 혹시라도 만약에 성적이 안 좋아서 멘토가 아니라 멘티라도 생기부 적을 때 멘티로서 안 적으면 되거든요. 그냥 수학과학의 공동학습에 참여하여 수학학습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이런 식으로 가도 되니까 이 멘토링을 한번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자율활동에서 인성적인 부분, 내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 이런 부분을 남겨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지금 앞서 2시 타임에 이쪽에 뭐 평택 쪽 학생이 고등학생에 왔다 가서 제가 좀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이 가장 좋은 거는 요즘에 학급 특색 활동이에요. 이 학급 특색 활동은 뭐냐면 학교 자체적으로 물론 공진이 있었겠지만 담임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활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어떻게 시키냐면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어떤 학교는 1년짜리 프로젝트일 수도 있어요. 3월부터 12월까지. 아니면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해서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보고 또는 뭐 관련 토론들을 해본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런 활동을 시키는 건데 이거를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공학 계열로 가져가주면 되겠죠. 수학, 과학 쪽으로 이거를 활동 주제를 잡고 쭉 빼줄 수만 있으면은 자율활동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500자를 쓰기 위해서는 소재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임원만 하나 가지고 500자를 못 적겠죠. 쓸 내용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구성이 좋은 거는 임원 활동 1인 인력으로 내 반 친구들을 위해서 나눔 배포한 거 플러스 아까 멘토링 하면서 내가 어떤 학습 지도를 해줬던 거 나아가서 학급 특색 활동으로 공학 계열 탐구하면서 이 부분을 진로같이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활동 500자는 그 정도로 구성만 하실 수만 있으면 가장 좋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학교에서 받는 모든 교육들이 다 불필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 이과생들 많으시니까 올해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그 약대 지원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저도 올해 약대 지원한 친구들 좀 많이 관리를 했었고 그랬을 때 교내 활동 중에 뭐 약물 오남용 교육 이런 거는 의미가 있어요. 약물 오남용 교육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받게 되는 교육인데 그 교육 같은 걸 받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그런 약물 오남용 교육이 있으면 내 진로랑 매칭이 되는 자율활동 그 교육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약물 오남용 교육 이후에 내가 추가적으로 관련된 탐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을 하면은 약물 오남용 되어가지고 학생 스스로 본인이 심화 탐구 활동을 기획하여 쭉 써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의학 계열 같은 친구들은 뭐 심폐소생술 CPR 교육 같은 경우도 생기부에 녹이는 경우가 있고 뭐 되게 다양해요.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 요즘에 수학여행이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주도로 다시 가는 학교들도 있고 경상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제주도를 수학여행을 가서 이 학생이 거기에 있는 제주도의 토양 성분을 가지고 본인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현장 체험학습 제주도를 화학으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대학에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게 보일 수 있는 활동이기는 해요. 그래서 모든 교내 창차 활동이 다 무의미한 건 아닌데 학생 진로에 봤을 때 이게 연계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자율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동아리 활동인데 우선은 각각의 글자 수 제한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500자를 쓸 수가 있고 진로 활동만 700자를 쓸 수 있는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생기부에서. 이 동아리는 우선은 동아리를 이게 과거에는요. 창체 동아리라는 게 있었고요. 자율 동아리라는 게 있죠. 자율 동아리는 여기 써 있지만 대입의 미반영. 할 수는 있지만 대학교에서 볼 수 없는 활동이에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체 동아리를 470자를 쓸 수가 있고 자율 동아리를 동아리 이름이랑 제목밖에 쓰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지금 학교에서 이게 자율 동아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도움은 돼요. 하면 도움은 되는데 보통 일반고에서는 학생들한테 다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담당 교사가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반영도 안 되는데 왜 하려고 하냐. 물론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제가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체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는 내가 갈갈보를 치던 면접에서 떨어지든 내가 희망하는 동아리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걸 가지고 보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아예 한 5년 전만 해도 이 글자 수 제한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체 동아리를 그냥 말도 안 되게 30자 쓰고 이걸 470자 쓰고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교육부에서 나눠놨고 지금 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창체 동아리 자체가. 동아리의 주체는 2학년이에요. 모든 동아리는 2학년이 끌고 가거든요. 2학년이 끌고 가는데 그래서 커리큘럼을 일반적으로 학교 이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어떤 커리큘럼을 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학년들이 주도하에 어떤 커리큘럼을 짜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학교별로 조금 다른데 그건 나중에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게 3학년도 동아리 활동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학년 동아리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3학년 동아리 시간에는 보통 자습을 시켜요. 근데 생기부에는 뭔가를 써야 되죠. 그리고 뭔가 쓰는 활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아리 활동 중에 가장 심화된 내용을 써야 되겠죠. 3학년이니까. 근데 이게 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동아리가 3학년이 됐을 때 2학년한테 이런 활동을 시킨 다음에 이걸 뺏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후배들이 니들이 해. 그 다음 내 거에 적을래.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3학년들끼리 실험을 하진 않고 실험했다 치고 담당 선생님이랑 이 선생님이랑 조율을 해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보통 1학년들은 여기에다가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좀 힘이 없거든요. 선배들이 운영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다행히 내가 하려는 동아리 활동이 뭐 실험도 풍부하고 화학이나 생명 쪽 실험도 풍부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끌려가면 되는데, 동아리를 갔는데 막상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토론만 하고 끝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 담당 선생님이랑 조율을 하시면 돼요. 학생이. 선생님, 제가 진로를 이쪽으로 잡고 있고 이런 주제로 한번 혼자 스스로 탐구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관련된 보고서를 드리면 혹시 받아주실 수 있는지. 그랬을 때는 학생 1대1로 이 동아리 쌤이랑 얘기를 해서 나만의 활동을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소재가 어떤 게 있냐면, 우선 첫 번째, 기존의 논문을 활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논문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이 제작하는 소논문은 지금 쓰면 안 되거든요. 생기부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거를 활동을 막아놨기 때문에 내가 쓰는 논문은 안 되지만 내가 이미 발표된 논문 자료를 끌고 와서 그 연장선에서 따로 심화 탐구를 하는 건 괜찮아요. 아예 논문 제목을 써도 돼요. 땡땡 주제의 논문을 활용해서 본인의 이런 주제로 탐구 활동을 수행함. 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리에서는 관련된 논문을 가져와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K무크라는 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활동이 돼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혹시 본인들 중에? 이게 이제 뭐 한글로 써도 되고요. 댁에 돌아가셔서 뭐 K무크 한글로 네이버에 치셔도 되고, 이게 뭐냐면은 대학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왜 중고생 학생들이 EBS 보면서 인강하잖아요. 그런 걸 인강을 하듯이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실제 지금 재직 중인 교수님의 강의를 그 교수가 본인의 인강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뭐 지금 화학과 관련된 강좌들이 막 떠요. 한양대학교 누구 교수가 올려놓은 거, 서울대학교 누구 교수가 올려놓은 거, 카이스트 누구 해가지고 관련 강좌가 막 뜨거든요. 이게 실제로 대학 강좌인데 이걸 왜 만들어놨냐면은 교육부에서 그냥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냥 봐도 되고, 또는 본인이 고등학생들 중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미리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K무크가 있는데, 이 무크를 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화 시켜가지고 동아리 활동에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무크는 동아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진로 활동에 들어가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는 동아리 진로 다 들어가도 관계가 없어요. 최근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K무크라는 게 간혹가다 아직도 모르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무크 자체를.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이 소논문 시절에 소논문을 막 자사고에서 막 할 때, 영재고에서 막 할 때 일반고가 소논문을 따라했어요. 일반고가 그냥 소논문을 어떻게 썼냐면 그냥 교내에서 소논문 대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논문을 등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생기부 자체에 교내 소논문 대회에 참가하여 어떤 주제 수상하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정말 논문인 건지.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은 자사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소논문 대회를 어쨌건 논문을 가져가긴 가져가지만 자사고에서 한 게 뭐냐면, 그러면 너네 방학 숙제로, 이번 여름방학 숙제, 겨울방학 숙제로 너네 이 무크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 강좌 하나 듣고 보고서 제출해.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단어를 아예 생기부에 넣어줘 버렸어요. 네. 그게 첫 시작은 원래 진로 활동인데, 최근에는 동아리에 가도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과제예요, 이게. 보통. 상상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저기서 본인 희망 강좌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건데, 그랬더니 갑자기 교육부에서 이거를 쓰지 말래요, 생기부에. 이거 KMO 쓰지 말라고. 교육부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선행하지 말하잖아요. 그냥 교육과정 따라가라, 교육부는. 근데 대학에서는 선행한 친구들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걸 못 쓰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생기부에 보통 온라인 강좌라고 다 기재가 돼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다 변형을 시켜놨어요. 일부 학교들에서는. 또는 온라인 공개 강좌라고 써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생기부에. 온라인 공개 강좌. 그러니까 이 K무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 사이트 소개란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형 온라인 강좌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이거 쓰지 말라니까 우린 생기부 이렇게 쓸 거고, 대학에서는 이게 이건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관련된 보고서를 동아리 활동에 집어넣게 되면은 좀 특이한 활동들이 돼요. 근데 이거는 비단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동아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아리가 탐구 역량도 많고 되게 활동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진로 활동에 끌어다가 쓰셔도 돼요. 담임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진로 활동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무크를 학기 중에 일단 본인이 만들어야겠죠.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담임쌤한테 제출을 할 때 그냥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선생님 제가 진로를 이쪽으로 잡았는데 이쪽 K무크 사이트 통해서 제가 이런 강좌를 받는다면 읽어봐 주세요. 보고서를 읽어봐 주세요. 그때 막 구차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담임쌤한테. 선생님 이거를 제가 나중에 진로 활동에 좀 적어보려고 하는데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보통 생기부 정리를 언제 하냐면 12월 달에 하거든요. 12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학교별로 생기부 정리가 들어가는데 그때 이거 제출했던 내용, 생기부 글을 작성을 해서 담임쌤한테 드리는 거죠. 네, 실제로 제가 저기 들어있긴 한데 이 무크를 제출을 한 다음에 생기부를 작성을 하고 이 진로활동 보시면 여기 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에 그 내용 있죠. 진로활동의 그 네 번째 문단인가요? 그 컴퓨터 공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온라인 공개 강좌를 활용하여 쉽게 배우는 소프트웨어 공학 강좌를 수강하. 그 다음에 그 강좌 내용이 막 쭉 써 있잖아요. 이건데 나중에 여기에 들어갈 글을 그냥 학생이 담임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담임쌤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본인 역량인데. 그래서 그렇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저번에 이거 한번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글을 좀 작성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기부 정리하실 때 이거만 조금 좀 참고해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우회해서 순화해가지고 표현을 해서 드리면은 웬만하면 좀 받아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로활동에 무크를 가져가는 건 특색 있는 활동이니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반고에서 생각하는 진로활동 1학년 생기부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앞서서 왔다 갔던 평택 친구도 그랬는데 보통 인적성 검사 있죠. 적성 검사, 전공 적합성 검사 그런 것들로 이 진로활동 700자가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1학년 때 인적성 검사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인적성 검사를 생기부에 적는 건 그다음 의미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본인의 어떤 진로를 관련해서 탐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만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생기부에서 빼주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교내에서 열리는 진로 특강 있죠. 명사 초청 특강. 직업인 특강이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의사가 온다든지 변호사가 온다든지 책 작가가 온다든지 그런 식의 특강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진로 특강 같은 경우는 보통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강 공지가 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진로 쪽이랑 조금 연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특강 같은 경우는 살릴 수가 있는 좋은 기회니까 1학년 같은 경우는 그 특강을 수강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독서 활동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생기부가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요. 생기부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서 전 항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7번 항목인데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어떤 책을 읽었는지 책 제목, 작가를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학년별로. 그래서 보통 독서 활동을 잘한 친구들은 한 페이지 이상이 다 독서로만 채워지겠죠. 채워지는데 이게 올해 고3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고2, 고1, 중3은 이거를 채워 넣을 수는 있지만 이 영역이 전부 다 블러 처리가 된다 그러죠. 까맣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학생처럼 3학년 동안, 3년 동안 이 독서를 했다고 치면 대학에서 봤을 때 한 페이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까맣게 표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수상이랑 비슷한 거죠. 뭔가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생 책을 많이 읽었다고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게 좋은데 독서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화학과 관련된 난이도 있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이쪽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랬을 때 그 책은 여기다가 끌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 제목 플러스 작가 플러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 플러스 이 책을 통해 내가 진로를 찾게 된 어떤 계기, 관심 분야를 탐구하겠다고 하는 탐구 의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로 활동에는 한 번 정도는 내가 하고자 하는 책을 조금 풀어서 쓸 수 있을 만한 책을 선정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단 내 진로랑 매칭이 되는 책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고요. 이 독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기부에 여기서 적히긴 하는데
제가 세특부터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과세특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교과세특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과세특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우는 교과목 선생님들이 1년 동안 나를 수업을 하시고, 이 학생이 국어에서 어떻게 수업을 했고, 영어에서 어떻게 수업을 했고, 이런 식으로 생기부를 쫙쫙 모든 과목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건데, 이게 독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적힌 독서 있잖아요. 책 제목 작가.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책은 다른 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중복돼서 들어가면 안 돼요. 책 제목이나 작가가. 근데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여기에 책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 책을 하나 끄집어 와서 이 과목 세특에 같이 집어넣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규정상은 안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못 치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서 활동을 어차피 대학에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다 책을 제출을 할 때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내가 수학책을 가지고 이 수학책을 기입을 시키려면 수학쌤한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국어는 국어쌤한테. 그랬을 때 수학쌤이 너네 이거 어차피 대학교 반영도 안 되는데 왜? 근데 그렇게 해도 일단 밀어 넣으시는 게 좋고 밀어 넣으시면서 선생님 이거 나중에 과세특 쓸 때 이 부분에도 이런 책 읽었다고 좀 도움을 좀 작성해 주시면 안 될까 부탁을 드리는 게 좋아요. 대학에서는 독서 활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책을 넣지만 이 학생이 수학 수업을 위해서, 영어 수업을 위해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탐구했다는 내용이 이 세특에 녹아주는 게 좋아요. 이 과세특에. 그래서 세특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1학년 때는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이 정해져 있죠. 보통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렇죠? 그다음에 예체능 들어갈 거고 경우에 따라서 한국사라든지 기가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세특 얘기 잠깐 드리면 1학년 때 국어는 그냥 국어죠. 1학기 때도 국어고 2학기 때도 국어예요. 그래서 1년을 통틀어서 그냥 국어 세특도 500자예요. 그죠? 이 진로 활동만 700자고 나머지는 500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500자인데 이게 2학년이 되면 바뀌죠. 2학년이 되면.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언어와 매체를 배웠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는 1학기 때 끝나요. 그리고 2학기 때 문학을 배운다든지.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2학년이 되면은 언매 500자, 문학 500자. 생기부 양이 늘어나죠. 1학년 때는 다 1년 때 1년이 그냥 통으로 들어가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통합과. 2학년 때는 언어, 문학. 그죠? 그 다음에 수학도, 수원, 수투, 이과 같은 건 미적, 기하도 들어갈 거고, 3학년 때 가면은. 과탐도 다 들어가겠죠. 배우는 과목마다.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생기부를 일단 기반을 잘 잡아주고, 2학년 때부터 늘려갈 때, 만약에 언매가 1학기에 끝났다고 하면은 이 세특을 보통 1학기 때 정리를 끝내시거든요. 여름방학 하기 전에. 그때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런 자율활동으로 학교 게시물 관리했다든지 이런 내용들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하듯이 이 동아리 이 과세특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한테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게 있으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봐도 돼요. 근데 이게 고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예 자기평가서라고 해서 요즘 학교별로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학생들한테 자기평가서라고 해서 파일을 보내주거든요. 파일을 보내주는데 이 파일이 뭐냐면 본인이 1년 동안 했던 내용을 다 쓰는 거예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과목들도, 과목 선생님들이. 그래서 본인 보고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주는 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학교는 생기부가 굉장히 컨설팅을 하게 되면 화려해지는 학교예요. 아이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이 세특으로 500자를 써줘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우리 반만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학생들을 다 이만큼씩 써준다는 게 솔직히 좀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버려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세특이 굉장히 짧다거나 500자를 쓴다는 거는 500자를 다 채워야 되는 의무는 없거든요. 실제로 생기부를 보면 안 좋은 생기부는 500자 적을 수가 있는데 한 150자밖에 안 써있거나 특히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선생님은 이거 다 채워주는 경우가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팁을 좀 드리면 음미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종을 정말 잘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과생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음미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체육 같은 경우는 스포츠 원리 해가지고 스포츠에 대한 수학적 원리들이 많아요. 베르누이 원리라든지 마그너스 효과라든지 그런 유체역학 관련해가지고 운동 경기랑
뭐 축구의 공 회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쓰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육을 수학적으로 빼는 경우도 있고, 음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화성학을 검색하시게 되면 화성학의 기반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부터 막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내용은 화성학이지만 결과적으로 세특에는 화성학을 가정한 수학이 적히는 거죠. 음악 세특을 그렇게 빼는 경우도 있고, 미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제 뭐 황금 비율 관련해 가지고 수학적으로 빼는 친구들도 많아요. 황금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은미치 세특을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 쪽으로 뽑아서 화려하게 풀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되게 특이한 생기부가 돼요. 그래서 은미치도 좀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밑에 달아놓은 거는 실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샘플을 제가 좀 작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아, 생기부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한번 둘러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특에서 세특의 꽃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 창체 자율 동아리 진로를 말씀을 드렸고, 이 세특 중에 이 개인 세특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개인 세특이 적혀있는 일반고 친구들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 50%도 안 되거든요. 이 구간이 어디냐면, 일반적으로 생기부를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 일반적인 교과 수업이라는 게 있고, 진로 관련된 진로 교과가 있어요. 일반 교과가 있고, 진로 수업이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예체능이 적히거든요. 성적표를 보면은 교과에서 여기서 뭐 국어 1등급, 뭐 수학 2등급 쭉 적힌 다음에 진로 수업에서는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뭐 철학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이런 성취도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체능 같은 경우는 예체능 따로 성취도가 나오는데, 당연히 교과 성적이 나온 다음에 세특이 적히겠죠. 국어, 수어, 국어 세특, 영어 세특, 수학 세특. 진로도 쭉 적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개인 세특이거든요. 진로의 제일 하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빈 공간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써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말 그대로 뭘 갖다 적어도 상관이 없는 담임의 역량인데, 이 개인 세특을 한번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학교 입학하면은. 뭐냐면, 이 개인 세특을 불과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일반고에서는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제로. 자사고의 전념을 자사고 선생님들이 이걸 해주시니까. 왜냐면 담임이 바쁘잖아요. 담임이 우리 반 아이들 자율활동도 써줘야 되죠. 또 나의 담임이 어떤 하나의 과목 선생님이죠. 다른 반 아이들 세특도 적어줘야 되죠.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우리 반 친구들을.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 이 개인 세특을 위한 교내 활동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교내 활동에 참가를 해야지만 우리 학교는 이걸 적어줘. 이런 학교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을 한 다음에 우리 학교 교내 활동 중에 이 개인 세특에 적을 수 있는 교내 활동이 있는지 일단 파악. 있으면 신청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어쨌든 가져가면 보너스 라인이기 때문에 교내 활동을 가져가 주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랑 조율을 해서 그냥 개인 보고서로 적을 수 있는 방법. 네, 개인 보고서도 이게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보고서로 적게 되면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개인 세특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최근에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걸 물어보면 담임 선생님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은미치 담임. 담임 선생님이 예체능 같은 경우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잘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아시는 케이스니까 혹시나 모른다 그러면 학생이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뭐 좀 알아봐 달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공동교육과정. 이 공동교육과정은 본인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몇 개의 학교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신청을 해가지고. 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그 공동교육과정이 우리 학교에서 열릴 수도 있고, 다른 학교를 가서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되게 강좌가 되게 다양해요. 당연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공학계열로 이 공동교육과정을 들어주면은 대학에서는 이거를 부수적으로 들었다는 게 생기부의 기록이 남아요. 기록에도 남고 똑같이 과세특을 500자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해주는 건 좋아요. 선생님, 근데 그게 타 학교에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죠? 이게 아이들이 시간도
있다고 한데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학원 스케줄 막 매칭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걸 못 해요. 그래, 근데 전에 보니까 네. 고등학교 애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공동교육을 하면 좋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네. 여건상 안 돼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매칭이 되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은데요. 정 안 되고 학원 스케줄 때문에 밀리게 되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앞서 왔던 어떤 친구가 제가 학교를 지금 정확히 몰랐는데 평택 이쪽 친구인데 2시 타임에 그 친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조금 제약이 좀 덜한 거고 네. 이게 만약에 본인 스케줄을 대비 이 강좌도 여러 강좌가 있잖아요. 하나의 강좌가 아니거든요. 되게 다양한 강좌가 있는데 본인이 비는 타임에 비는 요일이 있다고 하면은 듣게 되면 도움은 돼요. 그리고 이 공동교육 과정이 보통 우리 학교에서 안 열리는 경우도 많고 우리 학교에서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교육 과정 담당 교사가 다른 학교 친구들까지 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500자 같은 경우를 작성해서 드리면 웬만하면 다 그냥 그대로 적어주세요. 거기서 조금 자유롭죠. 과세특에서. 세특이 조금 자유로운 과정이에요. 공동교육 과정이. 그래서 이거는 뭐 여건이 되면은 들어보면은 굉장히 조금 도움은 돼요. 네. 그래서 이쪽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활동들도 있어요. 직업 관련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데 그거는 정말 이쪽 경기도만의 지금 특성이거든요. 분당 학생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는 생기부에 기록은 남긴 남아요. 기록이 남길 수는 있거든요. 경기도 교육청 주관하는 것들은. 근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학업적인 부분에서 학원 스케줄이라든지 내신 성적을 올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는 게 좋으시고. 근데 요즘 선생님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서 뭐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과에 대한 이렇게 다 맞물려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네네. 그런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물려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꼭 그 진로나 이런 거를 내가 가려고 하는 과를 꼭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생기부는요, 어머님, 그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하고자 하는 명확한 전공 선택이 3학년 때는 보여지는 게 좋아요. 3학년에는? 네. 1학년 때부터 너무 자세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1학년 때부터 너무 심화된 활동을 해버리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보통 뭐 되게 다양한데 뭐 1학년 때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의사,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외과 의사로 가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주된 탐구 활동이 정형외과로 빠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좀 좁히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말 의사라는 친구가 확고한 경우에 올라가는 거고, 보통 1학년 학생들이 의사를 했다가 2학년 때 전부 다 바뀌죠, 진로가. 그냥 일반 학과로. 거의 다 바뀌어요. 한 90% 이상은 다 바뀌는데, 어쨌든 1학년 때는 모두가 다 의사를 꿈꾸죠. 꿈꾸고 올라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학종에서는 뭐냐면, 그 생기부를 보는데 보통 2학년 때 돼가지고 의뢰가 많이 와요. 생기부를 보고 이제 같이 나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1학년 때 좀 무너져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1학년 때는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물론 이과생들 갈 거면 약간 과학 영역에 중점적으로 가주면 돼요. 왜냐하면 의사를 할 거면 기본이 뭐예요? 화학이랑 생명이거든요. 화생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학년 때부터 화생만 죽어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과학 영역을 1학년 때 많이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물리적인 현상도 괜찮고 뭐 지구와 관련된 현상도 괜찮고 그렇게 폭을 넓혀놨다가 2학년 때부터 좁혀서 가면 돼요. 물론 3학년 때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조금은. 이게 이과생들 말고 문과생들 중에 약간 좀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전공 선택이 없는 친구들이. 보통 그런 친구들은 진로를 어떻게 잡냐면은 뭐 되게 다양하긴 한데 뭐 기자나 언론인 이런 식으로 생기부의 내용을 자꾸 들어가요. 1학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자라는 언론 관련된 직업 자체가 대학 진학 학과 선택이 되게 좀 자유로워요.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문과도 가능하죠. 영문과도 가능하겠죠. 뭐 해외 전국 특파원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사회부 기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학과도 진학이 가능하겠죠. 뭐 정치외교도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과생들은 1학년 때 뭉뭉하게 잡아놓고 나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문과 애들은 이거를 끝까지 가고 올라가도 돼요. 3학년 때까지. 그러면 되게 다양한 문과 쪽 학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과생들은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과는 그래도 물화생지 중에 뭔가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선택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화생을 무조건 가져가죠. 물화생을 가져가든 화생지를 가져가든 화생을 가져가죠. 왜냐하면 의사가 되든 약대를 가든 뭐 일반적인 학과를 가려면 일단 화생이 기본이기 때문에 화생을 가져가는데
이제 투 과목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성취도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수탄 2가 이제 전부 다 ABC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영향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만약에 자녀분이 학년이 올라갔는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투 과목을 뭘 듣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물투, 화투, 생투가 많을 거예요. 남학생들은 물리를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려면 물리를 들어야 돼요. 물투가 돼야겠죠. 내가 건축 쪽으로 갈 거야. 물투가 돼야 되죠. 보통 전화기학과라고 해서 뭐 화학이랑 생명이랑 기계공학 이게 굉장히 그 고레벨의 학과들이거든요. 근데 그 학과를 가게 되는데 전화기를 제외하고 가려면은 일단 화학이랑 생명 중에 내가 뭔가를 반드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화학이 유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학이나 생명이나 의사가 되려면 다 둘 다 필요한 과목이에요. 다 둘 다 이수를 해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과 관련된 학과 자체가 워낙 탑 레벨이고 모든 대학마다 그래요. 그리고 생명공학을 제외하고는 별반 학과가 없어요. 연계할 수 있는 학과가 없어요. 뻗어나오는 학과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화학 쪽은 이거 화학을 베이스로 한 학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공학 같은 그레이드가 되게 낮아요. 내가 전략적으로 대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학과 선생님 저는 학과가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학교만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런 케이스는 학과를 환경공학으로 바꿔가지고 높은 학교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화학 같은 경우는 뭐 환경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는 신소재도 기반이 화학이거든요. 물론 물리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뭐 신소재 관련된 학과도 갈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정말 학과를 정말 그레이드를 낮은 거로 학교를 높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산업공학을 가도 돼요. 산업공학과는 이과에 있는 경영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공학과가 이과 계열인데 이 학과 같은 경우는 내 성적 대비 조금 학교를 그레이드를 올릴 수 있는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보통 이 기반이 보통 웬만하면 다 화학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학 생명 중에 뭐 굳이 생명에 대한 뭐 이쪽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고 만약에 의사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면 포커스를 약간 화학 쪽에 두시고 가는 게 좋아요. 물리 쪽은 하셔야 될 분들은 있겠죠. 컴공, 건축 이쪽 가실 거면 무조건 물리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 중에 하나면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궁금증 해결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개인 세특까지만 좀 가져갈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아까 개인 세특에서 보통 이제 자율 동아리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드는데 이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열려있는 학교라고 하면 이것도 개인 세특에 적을 수가 있어요. 네, 개인 세특에다 적을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서 했던 활동들도 일로 끌고 올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세특은 학교에서 미리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독서 활동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거는 불러 처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독서 활동도 학기별로, 학년별로 다 나눠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늘리는 방법은 좀 약은 친구들은 일부러 책 제목이 긴 거를 갖다 넣어요. 네, 그럼 이제 칸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학년 때 이제 국어에다가 독서 활동을 쓰잖아요. 근데 이걸 12월 달에 한꺼번에 제출을 하면 2학기로 찍히고 책 제목이 짧은 경우에 한 줄로 한 줄로 끝나요. 근데 학기를 나눠서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걸 나눠주게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책을 2권을 낼 거면 학기별로 나눠서 분산시키는 게 좋겠죠. 어쨌건 생기부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생기부는 한 20페이지 나오는 건데 일반고에서는 잘 만든 수준이에요. 일반고에서 20페이지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물론 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 23페이지, 4페이지까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배우는 교과목 수가 더 많아서 그렇고 그 정도만 만들어 가려면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마지막으로가 이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정말로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마지막 평가 항목이죠. 1년 동안 수업을 되돌아보면서 적게 되는 건데 이 행특 같은 경우는요. 생기부가 2학년 때가 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활동을 가지고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행특 이 항목만큼은 이게 작성 규정상 연말에 적게 되어 있어요. 학년이 끝날 때. 그래서 1학년, 2학년까지 딱 2번 적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 행특, 줄여서 행특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행특이 3학년이 보인다. 그 친구는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이 대학교 학종에 지원했을 경우, 재수생이라든지. 그래서 이 2번 중에 한 번, 이 1학년 때 이제 50%가 작성이 되는 건데, 행특에도 좋은 행특이 있고 안 좋은 행특이 있죠. 제가 한 4년 전에, 요즘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컨설팅 의뢰가 오셔서 받아봤더니, 이 행특 500자를 적을 수가 있는데, 딱 6글자가 적혀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해당 사항 없음. 예. 그 생기부를 저도 처음 봤는데, 그렇게 적혀있는 행특을 가지고는 어느 학교를 지원해도 갈 수가 없는. 그렇죠. 최악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면하지 않고 컨설팅 생기부 제가 받고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컨설팅 해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 행특에는, 좋은 행특은 뭐냐면, 당연히 인성적인 부분 담겨야 돼요. 이 학생이 성실하고 착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고, 그거 플러스, 제가 좋아하는 행특은 절반 부분, 한 250자 정도 되는 분량은 이 학생이 관련해서 전공 관련 탐구, 그러니까 진로 활동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지고 있는 행특이 되게 좋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고 수준에서는 이 내용이 거의 없이 학생 인성만 담아놨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리더십 있고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내용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특정 주제를 잡고 여기 행특을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고민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행특은 내 생기부 동아리라든지 진로라든지 뭐 다른 과세특이라든지 거기에 담기지 않는 새로운 무언가가 담기면 가장 좋거든요. 가장 좋은데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250자는 인성 부분 가져가고 나머지 250자는 이 중에서 했던 것 중에 의미 있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끌고 와줘도 돼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물론 이거를 새롭게 정리가 가장 좋긴 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평가서를 담임 선생님이 줄 때 보통 이제 이 자율 동아리 진로 적어와봐 하는데 보통 이거는 잘 주진 않아요. 행특은.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본인이 굉장히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까지 적어오라는 학교는 진짜 극히 드문데 뭐 적을 수 있으면 적으면 좋고요. 담임쌤한테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드릴 때 이 부분을 좀 담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좋겠죠. 전체를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제가 관리하는 친구들은 생기부 작성이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적게 되거든요. 적어서 학생한테 전달을 해서 그 내용이 담임 선생님이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참고하시고 올려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생기부에 정말 진심인 친구들은 과목 선생님마다 본인이 USB를 다 만들어서 그냥 드려요. 본인 세특을 적어가지고 일일이 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내가 국어 세특을 잘 적고 싶은데 내 세특을 썼다고 했을 때 이걸 그냥 페이퍼로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페이퍼로 드리면 그 선생님이 또 다시 워드를 쳐야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담임쌤도 마찬가지고 이메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편하죠. USB까지는 너무 좀 적극성이 너무 좀 과할 수가 있긴 한데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예, 본인이 다 만들어가지고 드리고 다시 돌려받고. 그래서 이 학종 자체는요, 이 생기부가 진짜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그 역량이 다 보이거든요.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창체, 자율 동아리 진로. 그 다음에 과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과목 선생님 과목 탐구 역량이. 과세특은 아까 좀 누락이 됐는데 과세특이 한 250자 정도는 정말 그 과목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수학 세특에는 수학 탐구 역량 250자가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반 정도는 수학과 연계된 내 진로와 관련된 탐구 활동. 그렇죠? 뭐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미적분의 원리라든지 그런 식의 가지고 지도 탐구를 해놓고 나서 이거를 내 미적 세특에 적는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의대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노골적으로 보여줘도 되니까 이렇게 탐구, 교과 탐구 역량 플러스 진로와 관련된 내 교육과정, 내 교과에서의 내 본인 학생 스스로에 대한 고민의 흔적 그런 것들이 남았을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오히려 없어졌다고 학생들마다 좀 편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자소서가 원래 있으면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자소서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생기부에 조금 더 학생이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고 본인이 자꾸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지만 선생님들 신경을 써주시지 안 그러면은 그냥 되게 평범하고 일반적인 생기부만 된다는 거. 뭐 그게 일단 핵심인 것 같아요. 행동특성 종합 의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지기 전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쵸. 그 고등학교를 갈 때 우선 생각하는 건 그냥 우선은 열심히 해서 성적이 나오자가 목표지. 네. 정말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딱 하려고 진로를 선택해놓은 애들은 거의 없죠.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정말로 뭔가 특기생이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경우에는 생기부 관리를 이렇게 지금 진로와 조금씩 이렇게 연관지어서 가는 게 좋은데 뭔가 자기가 아직은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를 그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아이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부모들도 그렇고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데 이런 저희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과에서는 왜 보통 이제 언론 계열로 생기부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과 같은 경우는 뭐 의치대라고 의대 치대 쪽이 좀 약간 좀 확고한 친구들이고 그런 계열이 아니고 이과라고 하면 그냥 공학 계열로 잡으셔도 돼요. 생기부를요, 보통 보시면 이제 진로활동란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진로활동 제일 첫 번째 줄에 희망 분야, 약사 이렇게 써있죠, 이 친구는. 여기다가 학교에서 조사를 할 텐데, 지금 내가 이공계 쪽으로 생각만 하고 있고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면 그냥 공학 계열로 잡아놓으시면 돼요. 우선 1학년 때는. 공학 계열로 잡아놓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화생지 전반적인 과학 영역에 폭넓게 탐구를 하면 돼요. 특정 분야가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대신에, 2학년이 됐을 때는 생기부를 만들어 갈 때쯤에는 그래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결정이 돼야겠죠.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1년을 다녀보면은 본인이 딱 서요, 이제. 아, 나는 의대가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딱 쓰기 때문에 일단 1학년 때 공학계열 잡아놓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성적이 정말 좋다? 그럼 그때 가서 의사로 가도 돼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애매한 상황이면은 그냥 공학계열 잡아놓으시고, 문과보다는 이과가 유리해요. 아직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올해도 신설학과들이 생겼죠. 반도체 계약학과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으로 다 바로 졸업하고 바로 갈 수 있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과에서는 계속 뭔가 학과를 생성을 하는데 문과에서는 지금 정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선택하는데 폭도 그렇고 뭐 직업 전망도 그렇고 이과가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이과를 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선 수학이 기본이 돼야 돼요. 수원, 수투, 미적이 확통까지 성적이 좀 받쳐줘야지만 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수학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능에서도 영어가 절대평가된 다음에 많이 무너져 있고 결국은 근데 문과 학생들도 지금 수학이 중요해요. 경영경제학과를 가려고 하죠. 문과 친구들이 보통. 근데 경제학과든 경영학과든 대학 가도 수학을 배우거든요. 경제수학이 따로 있을 거고. 그래서 수학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은 끝까지 잡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학생이 수포자가 되면 위험해요. 네, 되게 위험해져요, 나중에. 결국에 수능 가서도 정시로 간다 해도 수학을 봐야 되고. 우선은 1학년 때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냥 공학 계열 잡아놓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네네. 있는데요. 이 저희 이제 아이는 이제 이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가려고 하는 학교가 근데 이제 이과 쪽으로 가려고 하면 수학을 미적분하고 학통을 기본적으로 해놓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반영되는 비율도 좋고. 네. 근데 그 학교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는. 둘 다 들을 수 없고? 네. 그건 대학에서 알고 있어요. 그 학교 교육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통은 이과생들은 미적을 해야 돼요. 네. 확통을 놓으면 되죠. 그 학교 자체가 확통이랑 미적을 둘 다 듣는 경우가 요즘 많거든요. 둘 다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그 학교 교육방침상 그 고등학교에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냥 확통 빼고 미적만 들으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진학할 때 뭔가 이렇게 조금 미적을 안 들은 문제가 되죠. 근데 미적은 네. 다 기본적으로 보이고 미적은 다 해야 그쵸. 되니까 하긴 하는데 그럴 경우에 뭔가 이렇게 약간의 학교에 대한 그레이드를 감점할 수는 있긴 해요. 입사관들이. 뭐냐면 보통 이제 과학 중점 학교들도 많잖아요. 과학 중점 학교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를 다 배우거든요. 보통 이제 세 과목을 선택해요. 일반고가 화생지를 하던 물화생을 하던 근데 물화생지를 다 하고 또 과학 중점 학교 중 어떤 학교들은 투를 다 해요. 또 물투, 생투, 지투를. 거기서 좀 차이가 나죠. 이 학교는 뭔가 과학적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구나. 가산점은 줘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과생이 학교 커리큘럼이 확통을 못 듣는 구조잖아요. 본인이 들을 수 있는데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뭐 크게 감점되는 요인은 없으니까 대신에 그만큼의 미적 성적이 좀 받쳐줘야 되죠. 확통은 이과생들한테는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문이과가 같이 경쟁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과생들이 머리가 더 좋기 때문에
문과생들이 좀 밑에 베이스를 깔아주거든요. 그래서 등급 받기가 좀 확정이 좀 쉽죠. 미적은 보통 이과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인원수가 줄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뭐 학교 자체가 커리큘럼이 그러면은 뭐 그건 크게 막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하신 거는 일반고를 위주로 하신 거 설명. 그렇죠. 자사고에서는 네. 이런 이제 학종에 대해서 학생이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사고요? 네. 자사고는요, 시스템이 좀 다른 게, 보통 일반고는 이제 12월 달에 생기부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고1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면 생기부를 정리한다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적어내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그냥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적는 게 다 학생이 베이스예요. 학생이 일단 적어놓고 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수정을 해주는 작업이 들어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올해 고1은 내년 2월까지가 1학년이에요. 그래서 생기부를 내년 2월 달까지는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고1도 고2도 전부 다. 단 그 해당 연도만. 근데 보통 일반고는 12월 달에 겨울방학 땡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더 이상 생기부를 안 만져줘요. 본인들 휴가 가져야죠. 근데 자사고는 1월, 2월까지 학생이랑 계속 수정 작업을 해줘요. 추가로 보고서도 받고. 그럼 학기 중이 아니더라도 방학 중에도. 그렇죠. 방학 중에 다 불러서 생기부를 만들어주죠, 같이. 근데 3월 1일이 되는 순간 법적으로 못 건드려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 거를. 그래서 자사고는 좀 그런 꼼꼼함이 있고, 자사고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역량이 안 되고 이런 걸 못 쓰면 거기서 도태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가려는 친구는 본인이 탐구 역량이 좀 스스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사고 가서 중학교 때 막 전교 1, 2등 했었는데 자사고 갔더니 막 5등급 밖으로 벗어난다. 그래가지고 도태돼가지고 일반고로 전학 가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탐구 역량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일반고에서 자리 잡고 일반고 안에서 상위권 그룹에 있으면 또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주는 게 좋고, 자사고 국제고 가서 성공을 하려면 본인이 정말 그쪽에 미리 진로와 관련된 탐구가 이미 쌓여 있어야 돼요. 네, 심화 역량 같은 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뭐 부모님들이 욕심상 밀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학생이 적응 못하고 거기서 도태돼 버리면 본인도 되게 힘들어하고 결국은 뭐 자퇴하고 그냥 수능 다시 보는 친구, 검정고시 봐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학생이랑 뭐 학생에 대한 성향을 부모님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은 좀 하셔야죠. 그럴 것 같아요. 아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보내는 등급 받기가 좀 좋죠. 네. 공주 한국 같은 경우는 140명이 정원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도 등급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구조는 아니죠. 좋은 구조는 아닌데, 대학에서 이제 명문고등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도 이제 서울에 있는 자사고 유명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의 커리큘럼을 대학에서는 학교 이름을 볼 수는 없지만 다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문학교들 같은 경우, 특정 명문학교들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크게 많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받아요. 네,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일반고라도 좀 수과학을 조금 중점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네. 아닌 학교가 있잖아요. 주변에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나중에 고교 학점제를 할 때도 과목별로 정하는 학교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과학 중점으로 하는 학교가 따로 있고, 또 그냥 이것저것 하는 학교가 있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과 쪽이 좀 가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가야 되겠네요. 과학 중점 학교가 아무래도 혜택은 있어요. 일반고인데 과학 중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보시려면은 아까 그 고교 알림이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면 이 지금 배우는 교과목이 뭐 단순하게 봤을 때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면 약간 과학처 좀 많이 빠져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말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가 좀 약간 좀 성급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잡음이 있을 거거든요.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뭐 여러 명문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진로가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나요? 네. 어느 쪽 지금? 컴공 쪽. 컴퓨터공학과요? 컴공이라고 하시면은 뭐 그건 관계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혹시 뭐 선행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뭐 아두이노 수업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관련된 활동들 뭐 본인 제작한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나요? 예. 그냥 뭐지 안드로이드로 어플 만들어 본 적이 어플 정도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코딩 정도는 초등학교 때 그냥 좀 했었고요. 하나는 안 달랐는데 혼자 했거든요. 컴공이 원래 되게 낮았었어요, 진짜 최근까지. 근데 지금 이제 뭐 빅데이터, 뭐 이제 IT,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지금 많이 슬금슬금 올라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컴공도 대학 가는데 크게 어려운 학과는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 갈 때 가장 평가하는 기준 하나가 이 학과가 모든 대학이 다 골고루 가지고 있냐죠. 예를 들어서 문과 중에 심리학과 여학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리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자체가 되게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어렵거든요. 근데 컴공 같은 경우도 모든 학과들이 가지고 있고, 컴공은 솔직히 일반고를 가서 상위권 정도 성적, 한 2점대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서울권 진학이 가능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명문고 가가지고 가는데 그 학교에 그러면 컴퓨터 관련된 학과,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일단, 네. 그쪽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냥 생각이 많아지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컴퓨터 관련이나 뭐 기계 관련이나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굳이 컴공이 아니더라도 그쵸. 우리가 선거보다 보면 뭐 여러 분야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가서 정확하게 맞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뭐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일반고다 보니까 물론 저도 이제 영재고 뭐 자사고 설명을 따로 하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특정 지역에 이제 하나에 국한되는 거고 일반고를 들어가서 근데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는 일반고를 가서 본인의 역량을 잘 가져갈 수만 있으면 뭐 되게 성공적으로 입학을 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컴공 같은 경우는 학과 자체가 막 어려운 학과는 아니고 대신에 본인이 했던 코딩이라든지 뭐 어플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컴퓨터 관련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기부에만 심화적으로 학년별로 담아줄 수가 있으면은 비교 경험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물론 학생이 정말 역량이 뛰어나고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 성적이 좋으면 뭐 좋은 학교 뭐 영재고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볼 수 있는 건데 일반고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일반고를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평택의 일반고와 다른 지역의 일반고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학교에서 공개하는 성적자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평택을 여기를 지금 원장님 때문에 뭐 계속 앞으로 내려올 텐데 오겠지만 실제로 지금 생기부를 제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앞에 2시 타임에 왔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거를 처음 봤더니 생기부가 막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되게 평범해요. 평범한 생기부인데 학부가 어디였어요? 풍천 쪽이었어요? 평택 쪽이었어요? 제가 평택으로 기억해요. 근데 아까 원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생기부에 있는 학교 이름을 보긴 봤는데 순간 넘어가서 학생 이름만 지금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두 학생 거를 봤거든요. 둘 다 고2 학생이었고 둘 다 여학생이었는데 그냥 좀 되게 일반적인 생기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생기부가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평범해요. 근데 있을 건 다 가지고는 있어요. 생기부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율을 할지 이제 뭐 앞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의뢰하시면 제가 맡아서 갈 건데 우선은 표준 편차가 크면 안 좋아요. 네. 표준 편차가 커버릴 경우에는 내가 정말 1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20이 넘지 않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균 성적이 조금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내신 평균이 막 50점이다 40점이다 이래버리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일단 보시고 인원수만 조금 체크해 보시고 저도 지금 뭐 여기 원장님도 지금 여기 학원에서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평택에 대해서 생기부를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 학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 데이터가 좀 약간 좀 부족해서 학생들 만나보면서 이제 생기부를 좀 걷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생기부를 뺏는 것도 이제 회원한테만 제가 다 뺐거든요. 뺏는다는 게 이제 그걸 제가 보고 관리를 하고 이제 그걸 살을 붙여야 되니까 이제 아까 다 돌려줘가지고 원장님한테 아까 상담받았던 친구 학교를 물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네. 이제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송탄하고 네. 평택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특목고 이런 데는 애들이 요즘은 추천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애들이 왜냐면 진로가 이게 바뀌다 보면은 특히 외고 같은 경우는 너무 문과 계열 쪽이니까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인문계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상담 하다가 들었는데 네. 근데 여기 송탄하고 평구 아니라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송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기는 아예 정시에는 생각도 안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내신으로만 어떻게든 하려고 수시로, 해서 여기에서 중학교에서 1등 하는 애들 일부러 조금 낮은 학교 가서 그냥 내신으로 1등급 받고 전략이죠. 그 약간 그런 네. 전략을 짜는 게 네. 좋은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대 몇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인서울을 어느 정도 상위 몇 프로 정도는 보내는 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요즘에 정말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시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내신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같은 전형이 이쪽 지역에서 조금 유리할 수도 있기는 해요. 대신에 서울에 있는 10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로 가려면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추천을 받는다는 거는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마다 인원수 제한이 있겠죠. 당연히 1점대 등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또는 2점대 극초반 친구들이 이걸 가져가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는 케이스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뭐냐면 전략적으로 교과만 파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다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오롯이 내신. 그래서 이걸로 가기 위해서. 대신에 이거 플러스 수능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예전보다는 막 많이 좀 완화가 돼서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지방 학생들도.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한번 삐끗하면 점수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종을 저도 관리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수시를 6장을 쓸 수가 있잖아요. 6장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올 6종합으로 가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한 4대 2 정도? 이 정도 비율을 맞춰요. 혹시나 몰라서 보험식으로 교과에 가져가든. 뭐 그렇게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합격자 점수가 2.0이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은 한 0.5 정도 더 갭이 있어요. 성적 자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같은 성적이라고 하면은 교과로 갈 때보다 종합 전형이 좀 더 유리한데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생기부에 들어있는 내용이 내가 지원하는 학과랑 매칭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잘 돼 있으면 내 성적이 2.5등급 정도 되는 학교에 지원을 할 때 보통 한 3.3, 보통 일반고는 0.8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한 3.3 정도가 된다 해도 1차 합격이 가능은 해요. 보통은 그렇게 가요. 근데 이 3.3을 0.8까지는 좀 맥시멈이거든요. 일반고 수준에서. 이 생기부를 잡으려면. 보통 이 면접이 한 3배수에서 5배수를 선발해요. 그러니까 20명을 뽑는 학과면은 보통 60명에서 100명을 선발을 하고 20명 합격시키고 나머지 21등부터 예비번호를 주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근데 서울에 있는 학교는 예비가 많이 돌아요. 굉장히 많이 돌아요. 한 3차까지 돌거든요. 그래서 면접까지만 가면 이것만 잘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좀 합격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죠. 보통 저도 학종 지원을 시킬 때 고3 9월달 될 때까지 지원까지 제가 책임을 지거든요. 끌고 가는데 이 6장을 쓰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2장 정도는 돼요. 합격권이 그래요. 실패한 거는 만약에 6장을 썼는데 6장이 다 붙는다. 이건 실패한 전형이죠. 다 붙었다는 거는. 네. 그래서 보통 한 2장 정도 되는 거를 합격권을 두고 뭐 상향도 써보고 적정 수준도 써보고 학생에 따라 상담을 해보면서 이제 뭐 본인이 소신으로 갈지 아니면 전부 다 경쟁 관계에 있는 적정 수준 4장을 쓸지 뭐 그건 이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저랑 학생이랑 이제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최종적인 6개 학교를 신청을 하게 되죠. 제가 볼 때는 뭐 이쪽 지역의 어머니 어쨌건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는 쪽이 물론 대치동도 있고 분당도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올 곳이고 제가 대전이랑 경남 진주를 가거든요. 제가 내일도 대전 상담이 있고 경남 진주는 매월 둘째 주 주말에 가게 되는데 그쪽 지역이 약간 외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외곽이 많지 않아요. 뭐 그렇긴 한데 대전이 더 네. 그러니까 진주 학생들은 이 전교 아까 말씀드린 전교 1등이 수능을 봐선 서울로 올 수가 없는 구조라 그 친구들 모의고사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여기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시로는 선생님 그거를 그러면은 그냥 좀 내신을 아니 이제 그것도 의문이긴 한데 여기 가서 잘 가고 여기 가서 잘할 것 같긴 한데 일로 가면 내신 받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송산에 가서 네. 내신을 되게 잘 받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음. 해가지고 수능 공부를 따로 빡세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왜냐면 학업 분위기 자체가 되게 틀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니면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해가지고 네. 조금 내신이 모르겠어요. 잘할지 못할지는 그 아이 영향이니까. 학생 성향일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학업 분위기가 안 좋은데 가가지고 지금 내가 가서 갔을 경우에 거기서 1등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 있는 학생이면, 딱 그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친구들이 워낙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로 안 가겠다는 이유가 일로 가면은 거기 너무 흔들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랑 생각이 똑같아요. 그쵸. 그냥 그 정도 공부밖에 못할 것 같아서 아예 기숙사로 들어가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는 보통 너무 혼란스러운 거 어느 게 맞는 이렇게 건지. 하향 평준화된다 그러죠. 네, 맞아요. 역량이 있는 친구가 그런데 섞여버리면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도 대학에서도 평가할 때 좋지 않게 보니까 그럴 거면은 뭐 자율적인 경쟁에서 본인이 스스로 학업 역량을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학교가 좋기는 하죠. 그런 좀 역량이 낮은 학교들은 이런 거 관련해서 진로쌤이라든지 담임쌤이라든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없을 거고 교내 프로그램이 없다 보면 옆에 있는 학교들은 보니까 상위권 정말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끌고 간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면 사실 네가 끌고 가는 애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생기부는 따로 관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꼬시기도 하시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관리를 하니까 그 나머지 애들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이 10명을 위해서. 안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여기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고민인 거예요. 글로 가는 게 나을지. 그렇게 이 10명 안에 들어가는 그 그룹에 가는 게 나을지. 이제 평택에 있는 뭐 평고가 지금 뭐 유명하다 하는데 네. 평고 보낸 학생 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고라는 것도 상위 50명까지만 관리를 해준대요. 근데 그 대부분 학교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거, 그건 어느 학교나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실적을 내주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진주를 전남, 그러니까 경상도 진주가 거의 밑인데 뭐 교육도시라고 해도 그게 저는 처음에 간지 한 6년 됐거든요. 6년 돼봐서 아는데 진주 학교 특성이 뭐냐면 학생들한테 생기부를 적어오게 해요. 적어오게 한 다음에 안 적어오잖아요. 그럼 안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위권 아이들은 몇 명만 관리를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해주시고 나머지가 버려지는 건데 근데 그 버려지는 곳에다가 뭔가를 적어낼 때 화려하게 적어봤더니 또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대가 되게 안 좋은데 생기부가 화려하게 지는 거죠.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올해 좀 가게 된 케이스인데, 이게 정말 단순하게 이 교과 전형 자체가 정말 그 학교 독보적인 1등을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있으면 그 학생의 탐구 역량,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임하는 자세가 친구들을 다 멀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이거 보통 잘하는 친구들은 핸드폰도 다 스마트폰 안 쓰잖아요, 보통.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전략적으로 가서 잡아도 되는데,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섞여버려가지고 그냥 똑같이 물타듯이 돼버릴 경우에는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이것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학교는 대부분 상위권 애들만 네. 관리를 해주니까 조금 최상위가 아니라 좀 상위권인데 좀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근데 네. 하위권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막 애가 좀 섞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흔들어 버리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 때문에 엄마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참 근데 저희 딸은 그냥 자기가 기숙사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핸드폰을 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또 할 것 같으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게 뭐 하니까 기숙학교도 뭐 대안은 될 수 있죠. 네. 기숙학교 자체도. 학교가 몇 군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런 데는 다 정시이니까. 그쵸. 다 정시고 거의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직업이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정시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정시로 치열하다. 예, 저랑 뭐 컨설팅 하든 안 하든 저 솔직히 관계 없고 원장님한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정시로 그 재학생이 정시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게 지금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솔직히 지방에서는
수시가 유리하잖아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수시를 잘 써주는 선생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애매한 거지. 선생님 컨설팅을 받으면 선생님 그 커리큘럼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주시나요? 우선은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랑 매월 1회 대면이 돼야 돼요. 학생이랑 1대1로 대면을 해야 되고, 물론 여기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학생이랑 대면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무크라든지 뭐 독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제작을 해요. 그래서 학생한테 전달을 하고, 그 제작된 보고서가 선생님 전달을 하게끔 이제 담임쌤이든 과목 선생님이든 이제 전달되게끔 이제 제가 그러니까 학생한테 푸시를 하는 거죠. 상담을 하게 되면은 학생한테 매월 미션이 나가요. 이 보고서는 담임쌤한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이건 어디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게시물 관련된 것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제작해서 주면은 학교에 게시해야 되고, 뭐 그거를 이제 학생이 이행을 해오면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자율활동, 진로활동 적는 부분도 학생이랑 계속 상담을 계속 매월 하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다 파악을 하거든요. 과목에서 수행평가든 발표 수업이든. 그럼 이거를 제가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학생한테 전달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튕기시는 담임선생님도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받아줄 수 있게끔 학생한테 유도를 하는 거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어쨌건 이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이랑 좀 사이가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사고 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상담하게 되면은 상담 내용, 미션 관련된 거는 제가 학부모님한테 다 문자 넣어 드리고, 상담 끝나고 간단하게 브리핑 전화 드리고, 중간에 저도 이제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있어서 그때만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학기 중에 계속 특이사항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런 경우에는 학생 학교 끝나고 저한테 자유롭게 통화하면서 제가 줄 수 있는 실시간으로 줘야 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한테 다 메일로 발송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3 9월 달에 수시 접수할 때까지, 그날까지. 면접 종합전형으로 가면 면접 준비도 다 해주세요? 면접 준비도 제가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쪽 지역도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진주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의뢰한다고 해서 한 명 때문에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전이랑 진주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올라와서 하겠다고 하면 만나주는 케이스가 있고, 여기서 하는 경우는 여기는 내려와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면접은 준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생 학교 생활 기록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생기부 안에서 일단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다 발췌를 해야 되고, 그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또는 학교별로는 어떤 특정 요즘 대학들은 우리는 이 질문을 물어볼 거야 라고 미리 공지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게 하고 만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첨삭을 해가지고 이거 대비는 따로 제가 해드리죠. 진학률은 어때요? 한 2장씩은 돼요. 물론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고3이 됐을 때 저도 그렇겠죠. 다 떨어지면 저도 안 되니까 일단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이 다 될 법한 학교는 저도 쓰진 않고 학생이 진짜 원하는 학교 하나는 무조건 쓰게 하거든요. 성적이 안 돼도 선생님 제 꿈이 평생 성균 간다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거 넣게 해요. 그거 못 넣게 하면 제가 원망 들어서 그거 한 장 넣고 이제 제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고3 담임 선생님들은 네가 갈 수 있는 학교도 이런 학교야 주시는 게 있어요. 대신에 그 선생님들이 주시는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저런 생기부에 있는 비교과 내용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는 이 학교래.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받아보고 저도 저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하니까 그 학교를 6장이 아니라 8장 정도를 제가 선택을 해요. 찍어서 이제 학생이랑 조율을 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그걸 보고 얘기를 나누고 최종적으로 학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 떨어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본인이 진짜 다 상향으로 우주 상향으로 다 지원하는 케이스 빼고는 전 떨어져도 되니까 여기 다 쓸래요. 서울 아니면 전 대학 안 갈 거예요. 그런 친구들 빼고는 되긴 돼요. 이제 그게 학생이랑 만나봐야 되는 게 이제 컨설팅도 부모님이 원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이가 이거를 따라오고 이해를 못하고 본인이 귀찮아하고 뭔가 줬을 때 너무 내성적이라든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해도 효과가 없죠. 뭔가 자료를 줬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면 학교에 이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생도 스스로가 본인이 하겠다는 좀 의지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학종 컨설팅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원래는 학생이 들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딱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왜냐하면 3월 달에 학교 입학하자마자 시행되는 게 일단 동아리부터 선정되잖아요. 동아리가 한번 결정되면 1년 동안 쭉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동아리가 선정이 돼야 되고 임원활동. 이것도 3월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컨설팅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꼭 동아리랑 임원활동, 그러니까 특히 동아리도 중요하겠죠. 이 동아리 같은 경우는 매칭을 잘 시켜서 해야 돼요. 진짜 과학적 역량이 뛰어난데 아이가 정말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요리 동아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거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그래서 학생이 원래는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1월 달이나 2월 달에 뭐 여기 재원생들, 학생들, 중3 학생들 모아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원래 기본적인 이 부분은 학생들이 좀 알고 고등학교에 가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이 학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멍하니 학교에서 적어준 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기부가 정말 지극히 평범해지는 거고.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항목 하나하나가 더 탑재가 됐을 때 대학에서 볼 수 있는 탐구 역량을 높이 평가를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지금 합격하는 학생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웬만한 학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합을 놓고 가면 상위권 대학 또 특히나 여기가 뭐 그렇게 학업 성취도 역량이 막 그렇게 뛰어난 곳이 아니라면 학생들 뭐 학원 다니면서 부모님들 잘 케어해 주시고 실제로 대학 잘 가는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세요. 같이 알아봐 주시고 같이 이거 준비해 주시고 그런 학생들이 좀 대학을 잘 가는 편이긴 하니까 뭐 어쨌건 이쪽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학교 쪽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아이고,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명함 하나 돌게요. 뭐 필요하신 분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여기다 두겠습니다. 진짜 처음이세요? 네, 제 본명이에요. 오, 진짜요? 네. 너무 직업을 잘 어울리시는. 그러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상견지명이 있으셨는지. 뭐 아직 중3이니까요. 컨설팅 관련해서 뭐 문의사항 있고 이제 앞으로 있으실 수 있으잖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 개별적으로 뭐 문자 주셔도 되고 여기 원장님이랑도 소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원장님 항상 연락하고 지내고 있으니까. 1학년부터 하면 아니면 컨설팅을 하려면 1학년 때는 가장 좋죠. 시작부터 해야죠. 예, 시작부터 하고 학생들이 1학년부터 컨설팅을 하게 되면 2학년이 되는 순간에는 그쵸, 굉장히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학종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거를 알게 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좀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이제 저한테 역으로 제안하죠. 쌤, 우리 여기다가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즐겁죠. 비용도 알려주세요. 비용은 이제 원장님이랑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들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 보면 전 참 즐겁고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학생들 잘 관리하시면서 좋은 대학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금방이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가면 졸업까지. 네. 그래서 이건 관심 가지시는 만큼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비평준, 여기가 비평준 지역이거든요. 네? 비평준 지역. 네네네네. 그럼 여기는 뭐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에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짜 한 중간쯤? 네. 중간쯤에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니까. 계속 그게 고민이신 거죠. 혹시 좀 다른 지역에 화성 쪽에서 비평준을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쪽에는 화성 쪽은 없고 이쪽 가까운 곳은 제가 분당만 지금 맡고 있긴 해요. 분당 지역만. 근데 분당 지역에도 거기가 농어촌이 되는 학교가 있어요. 경기도 광주 쪽에. 네, 경기도 광주에는 농어촌 되는 학교가 분당으로 학원을 다니고 저랑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농어촌을 다니는 친구들도 학교가 지원이 가능하긴 한데 결국은 학교에서 농어촌 안 써요. 인원수를 너무 조금 뽑아요. 너무 조금 뽑고 그 다음에 농어촌을 할 거면 정말 성적이 진짜 좋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보통은 일반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일반고 수준에서는요, 막 그렇게 뭐 명문 일반고가 아닌 이상 학교는 대학교에서 봤을 때는 다 그냥 거의 비슷비슷하게 봐요. 비슷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학교에 대한 학교 커리큘럼, 고등학교가 어떤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건 뭔가 학종을 대비해서 학교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런 학교가 생기부 작성할 때 조금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낮다고 좋은 게 뭐 대학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 학교가 역량이 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서 뭐 학교가 수업 역량이 별로 이렇게 학업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내 자녀가 거기서 독보적으로 그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도 관계는 없어요. 네,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원수가 좀 중요하겠죠. 등급 받으려면. 거의 다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은 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거의 네. 모든 학교가 한 300명 정도?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가 되면은 학생들도 관리하기 편하죠. 어차피 베이스를 깔아주는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계속 고등학교 졸업에 의의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역량을 끌고 가주는 게 좋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져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네. 다시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혹시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또 계셔서 상담하시는 분은 상담 받으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상담 때문에 좀 왔고. 사연이 저 참. 중요하세요? 네. 그럼 상담을 좀 짧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서 하실까요? 네. 정- 전화 기다려주시면. 네.